정말 제로가 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 계속 붙는 어마어마한가요? 프로젝트. 오늘의 ing마법 특별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한 해 국가 살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쓰일 계획인지 특히 민생경제 관련 주요 예산을 키워드로 쏙쏙 뽑아서 오늘 여러분께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ng마법 특별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4년도 본 예산 주요 민생경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올해 예산안 규모가 얼마부터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총 656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약 3천억 원씩 감소를 했고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 그리고 국가 채무가 각각 4천억 원씩 개선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매우 좋은 일입니다. 서민들의 생계 분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다뤄볼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짚어볼 민생경제 키워드 어떤 걸까요? 바로 청년 응원 프로젝트. 어떻게 응원을 해준다는 거죠? 매우 좋은 일입니다. 네, 청년 응원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응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청년들의 주거, 교통,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사실 다달이 월세를 낸다라는 게 꽤 큰 부담이 되곤 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에도 조금 조건이 있겠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연령, 거주, 소득, 재산 이런 요건들, 자격 요건들을 만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독립가구, 원가구 이런 표현들이 뭔가 들어서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청년 독립가구라는 건요. 청년 플러스 배우자 플러스 자식 플러스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의 가족을 말하고요. 원가구라는 것은 청년 가구 플러스 부모님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이 정책을 몰랐던 청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주거와 관련된 지원 이외에도 교통에 관련한 지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명 K패스라고 하는데 알뜰 교통카드라고 불리던 것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적립률도 조금 향상이 됐는데 일반 고객은 20%, 그리고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은 무려 53%가 적립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들은 이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아마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원래는요, 시행 시기가 7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 심사를 하면서 5월로 당겼고 환급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21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 또 다른 청년 응원 예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예산안에서는요.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료를요 50%나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청년들 취업 준비 평균 기간을 보면 10개월이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준비 기간 동안 특히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나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응시료 감면은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기술 자격 종목에 다 해당이 되고요. 최대 연 3회 할인이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진로에서부터 취업, 결혼까지 정말 고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국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싶은 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4,000명을 넘었고 2024년 본 예산에서 살펴볼 민생경제 다음 키워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입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요. 2023년 한 해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 보면요. 피해액이 5배 이상 급증을 했고 피해자 역시 5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2천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4천억 원을 더 늘려서 6천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피해자를 위한 주택 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좀 계속 살 수 있게 된다면 좀 그나마도 고통이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 지원 예산도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주거급여 수혜 대상과 주거급여가 확대가 되면서 전년 대비 2천억 원이 증가한 2조 7천억 원이 예산에 포함이 됐고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공급 물량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보면 이번 예산은요, 주거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이니까 난방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총 126만 명. 네, 다음 키워드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입니다. 이 소상공인 취약 차주를 위해서 고금리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취약 차주가 뭔가요? 네, 취약 차주라는 건요,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자인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취약 차주에 해당하는 분들을요, 우리가 소상공인 취약 차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이 고금리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상공인 취약 차주분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클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출 이자를 어떻게 얼마나 좀 감면해 주는 걸까요?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감면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이자가 일부라도 감면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예산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요, 이 전기요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업장에서 정말 전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리고 또 겨울이에요. 겨울이니까 난방비 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맞습니다. 요즘 전기세에 더불어서 난방비까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기요금 인상분을 일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이 됐고요. 1인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영세 소상공인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중위 매출 50%에 해당을 하는 총 126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 요금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약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13.3% 정도 감면을 받는 셈입니다. 와, 그럼 여기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이 20만 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직접 지급하면 좋겠지만 네. 직접 지급은 아니고요. 정부가요,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먼저 대상자 여부를 통지를 합니다. 단 그 20만 원을 한 달에 모두 감면하면
그 요금 변동성이라는 게 좀 커질 수가 있어서 나눠서 감면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몇 달간에 나눠서 감면할지는 추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내용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온누리 상품권 아시죠? 아유, 그럼요. 잘 알죠. 바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잖아요. 네, 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요. 기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 이렇게 늘렸고요. 그리고 이 온누리 상품권 총 발행 규모가요.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용처가 어떻게 확대가 됐을까요? 네, 기존에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가 전통시장 구역을 확대했고요. 업종 제한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까지 사용처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같은 취지에서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상도 새롭게 반영이 됐는데 정부 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천억 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업도 올해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 둘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본 예산과 함께 의결된 세입 부수 법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입 부수 법안 뭔가 좀 생소하거든요. 먼저 법안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세입 예산안에 부수하는, 그러니까 계속 붙는 그런 법안으로서 세입 증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세금과 관련된 법안이군요. 그렇다면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고요. 또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 공제가요, 15만 원에서 또 2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이 자녀세 공제 대상에는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세 공제 한도도 폐지를 했습니다. 정말 제로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결혼과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가요? 제가 이 둘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건데요.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가 했었는데, 자, 올해부터는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가 양가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금액 중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증여세 공제 조건이 물론 있겠죠. 물론이죠. 자, 혼일일 전후 2년 이내,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결혼과 출산을 모두 했다고 해도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최대 3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짚어주시죠. 네, 월세 거주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공제 소득 기준을요, 현행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공제 한도액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쓴 비용이나 문화비로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나라 살림이 어떻게 쓰이는지 민생 경제 예산을 중심으로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증액이 돼도요, 내가 꼼꼼히 살피지 못하면 내가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나에게 맞는 정책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들이 가득하더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입맛법 특별편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